영하 15도의 살벌한 추위가 몰아치던 서울 도심의 한 공원. 비상등을 켠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눈밭 위에 떨고 있는 네 남매를 호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 강성그룹의 강준혁 의장이었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낡은 패딩을 입은 장녀, 지우의 손에 들린 고장난 은빛 회중시계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시계 한 개 등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길래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월의 서울은 유난히도 잔인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칼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는 수준을 넘어 마치 살을 애는 칼날처럼 가난한 이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지요. 그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장례식장. 지하 사무실에서는 한 남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조촐한 연결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주인공은 47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한준수 씨. 평생 손때 묻은 돋보기와 핀셋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버린 고장난 시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은 몰랐던 미련하게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좁은 지하 공방에서 돋보기 너머로 초침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하루 16시간을 일했던 그는 결국 누적된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적막하다 못해 시렸습니다. 평소 인맥을 쌓기보다 아이들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을 더 걱정하며 살았던 그였기에 조문객이라고는 시장통에서 가끔 인사를 나누던 상인들 몇 분뿐이었지요. 그 텅 빈 빈소의 한쪽 구석에 검은 상복을 입은 네 아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지우는 올해 겨우 19,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이미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지우의 무릎 위에는 7살 막내 동현이가 아빠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고 15 둘째 지호와 13살 셋째 지민이는 멍하니 타오르는 향로의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빠 이제 정말 안 와? 아빠가 나 시계 고치는 법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민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우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눈물이 지우의 가슴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자신이 아이들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으니까요. 발인을 앞둔 장례식장 마지막 밤, 정막을 깨고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 아버지의 사촌 누나인 고모, 한말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 대신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치고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얼굴로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신용을 하더니 곧바로 지우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장례 끝나면 바로 집 비워야겠다. 너희 아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한두 푼인 줄 아니?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고모한테 돈을 빌리다니요? 저희 집 보증금은 아빠가 평생 모아서. 지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는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차용증과 보증금 양도 서류였습니다. 너희 아빠가 작년에 막내 치료비 한다고 나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어.
그 담보가 바로 그 전셋집 보증금이야. 내가 너희 불쌍해서 장례식까진 봐줬지만 나도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말이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생전에 남에게 빚을 지고는 잠도 못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막내 치료비는 아빠가 잠을 줄여가며 부업을 해서 충당했었다는 걸 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내민 서류는 명백한 가짜였지만 법도 모르고 기댈 곳도 없는 19 소녀가 당해내기엔 고모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고모, 제발이요. 지금 이 한겨울에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보증금 빼가시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요. 막내가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지우가 고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지호와 지민이도 무서움에 떨며 고모 뒤로 숨었지요. 하지만 고모는 차갑게 지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밍크 코트에 먼지라도 묻었다는 듯 털어내며 그녀가 뱉은 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길거리에 나앉든 보육원을 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니? 너희 아빠가 나한테 진 빚 갚는 건데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부를 줄 알아. 고모는 폭풍처럼 몰아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아까와는 다른 절망의 정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계셨지요. 다음 날 아침 예보에도 없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차가워진 아빠의 유골함을 안고 낡은 가방 몇 개에 동생들의 옷가지를 쑤셔 넣어 집을 나왔습니다. 고모는 정말로 사람들을 데려와 아이들의 짐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나 가져가라. 이건 돈도 안 되는 고물이니까. 고모가 지우의 발치에 툭 던진 것은 낡은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생전에 목숨처럼 아끼던 작동하지 않는 은빛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우는 눈발이 휘날리는 거리에서 동생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7살 동현이가 춥다며 울먹였고 지호와 지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떨고 있었지요. 지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동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아빠의 시계를 품었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셨지요. 지우야,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란다. 이건 우리 가족이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시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때는 그저 아빠의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고장나서 초침조차 움직이지 않는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나침반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우는 그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지우가 기댈 곳은 이 낡은 시계 하나와 자신만 바라보는 새 동생뿐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지우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빠와 함께 웃으며 살던 작은 빌라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고모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나 무너지지 않을게. 어떻게든 이 애들 내가 살릴 거야. 아빠가 말한 나침반이 정말 있다면 제발 우리를 살릴 길로 인도해줘.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모를 차가운 결정체가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네 남매는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으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손에 쥔 고장난 시계 하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품은 채 말이죠. 집에서 쫓겨난 네 남매가 마주한 서울의 밤은 거대한 얼음 감옥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유골함을 배낭 깊숙이 넣고
아직 온기가 남은 막내 동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흘러든 곳은 어느 낡은 여관이 밀집한 골목이었지요. 수중에 남은 돈은 아빠의 지갑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제일 싼 방 하나만 주세요. 애들이 너무 추워해서요. 여관 주인은 남루한 행색의 내 아이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막내 동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동현이 몸이 이상해. 너무 뜨거워. 둘째 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우가 막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남은 돈으로는 하룻밤 방값조차 치르기 버거웠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구석에 넣어둔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고모가 고물이라며 비웃으며 던졌던 아빠의 은빛 회중시계였지요.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나침반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아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동현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아빠도 이해해 줄 거지? 지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들이 모인다는 인사동의 고미술품 거리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소중히 다뤘던 시계라면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말이죠. 인사동의 화려한 갤러리와 고급 골동품점들은 지우에게 높은 벽과 같았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한 화려한 시계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시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한 거라고 들었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가게 주인은 지우의 낡은 패딩과 젖은 신발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지우가 내민 시계를 손가락 끝으로 대충 만져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학생, 이건 태엽도 다 나갔고 유리는 금이 같네. 은도 아니고 그냥 도금이야. 10,000원 주기도 아까운 고물인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나가요. 지우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들어가는 가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쓰레기, 고물, 장난감. 세상은 아빠의 전부였던 시계를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지우의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절망한 지우가 인사동 끝자락에 외진 골목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년 전당포. 이름조차 시대착오적인 그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심정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쿰쿰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쇠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지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오래된 시계를 분해하던 백발의 노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늦은 시간에 어린 손님이. 지우는 대답 대신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 시계 좀 봐주세요.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정말 소중한 시계예요. 노주인은 귀찮은 듯 시계를 당겨왔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시계의 겉면을 닦아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고배율 확대경을 가져와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정적만이 흐르는 지하실에서 노인은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의 입술만 바라보았지요. 마침내 노인이 시계를 내려놓으며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 시계 어디서 났나? 저희 아빠 유품이에요. 아빠는 시계 수리공이셨어요. 노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의 뒷면을 열어 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톱니바퀴 안쪽 말일세. 노인이 가리킨 곳을 확대경으로 보자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힌 정교한 시계의 심장부, 그 작은 톱니바퀴 날 하나하나에 아주 정교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레이저 각인으로도 흉내내기 힘든 장인의 손길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인 강성 그룹 가문의 상징일세. 그리고 여기 이 글귀를 읽어보게. 노인이 건넨 돋보기를 통해 지우는 시계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형이 기다린다. 내 동생 준수야. 1999.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 그것은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 시계를 나침반이라 불렀는지, 왜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이 시계만큼은 팔지 않고 지켰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는 파는 물건이 아니야. 이건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물건이지. 노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말릴 새도 없이 노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입니다. 예, 천년 전당포.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그 막내 도련님의 시계 말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장님? 도련님? 아빠는 그저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게. 아니지.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가야 해. 노 주인은 지우의 손에 시계를 다시 쥐어주며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나침반이 드디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시각 여관방에서 지우를 기다리던 동생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고모가 여관까지 수소문에 들이닥친 것이지요. 인연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너희 아빠가 숨겨둔 비자금이 더 있지? 내놔. 지우가 전당포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지우의 동생들은 다시 한번 고모의 비정한 손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보라를 뚫고 여관으로 달렸습니다. 아빠의 시계를 가슴에 꼭 품은 채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말이죠. 지우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눈 덮인 언덕길을 달렸습니다. 전당포 노인이 전화를 걸던 그 순간부터 지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아이들, 내 동생들이 위험하다. 낡은 여관방에 남겨진 지우와 지민이, 그리고 고열로 정신을 못 차리던 막내 동현이가 고모의 손길에 고통받고 있을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지우의 귀에는 가슴을 찢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너희 아빠가 시계 수리만 해서 먹고 살았을 리 없어. 분명히 비상금이 더 있을 거 아냐. 고모 한말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낡은 배낭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아빠의 유골함마저 함부로 다루며 방안을 뒤지고 있었지요. 지호와 지민이는 울먹이며 고모를 막아서고 있었고 혼니불에 쌓인 채
덜덜 떨던 막내 동현이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고모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지우의 손에 꽉 쥐어진 가죽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전당포에서 가져온 바로 그 시계였지요. 어머, 저거 뭐야? 아까 그 고물 시계 아냐? 아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왜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있어? 너 그거 어디서 돈 된다는 소리 들었지? 고모의 눈에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그녀는 멧돼지처럼 지우에게 달려들어 시계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자 어쩌면 자신들을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고모한테 절대 못 줘요. 실랑이 끝에 고모가 지우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지우가 눈밭 위로 고꾸라지며 손등이 까졌고 가죽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은빛 회중시계가 차가운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이게 돈이 되는 모양이지? 내가 가져가서 팔아치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고모가 떨어진 시계를 집어 들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두운 여관 골목 입구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비상등을 켠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여관 앞을 에워쌌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그 위용에 고모 한 말쑥은 얼어붙은 채 시계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장 앞에 멈춰선 차에서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성그룹의 수장, 강준혁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슬퍼렇게 굳어 있었지요. 비서들이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치고 눈밭 위에 쓰러진 지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켜. 준혁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고모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떨어진 은빛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각인, 형이 기다린다. 내 동생 준수야라는 글자를 확인한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내 아빠 이름이 한준수 맞느냐? 지우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와락 끌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형이 준 시계를 이렇게 품고 살면서 왜 한 번을 안 나타난 거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어린 소녀를 붙잡고 통곡하는 광경에 비서들도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전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사랑을 찾아 떠났던 막내 동생. 준혁은 평생을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시계 수리공으로 근근히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여관 방안을 보았습니다. 낡은 이불에 쌓여 떨고 있는 새 아이와 아이들의 짐을 쓰레기처럼 던져놓은 고모. 한말쑥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냐? 고모는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의장님. 저는 그냥 사촌 조카들이 걱정돼서. 준혁은 대답 대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해. 우리 준수의 보증금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라. 강성그룹의 이름으로 용서는 없다.
비서들이 고모를 끌어내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지호와 지민이 그리고 아픈 동현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안아차로 옮겼습니다. 지우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큰아버지가 왔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춥게 하지 않으마. 최고급 세단의 히터바람이 아이들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낡은 여관과 인사동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던 나침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아빠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으니까요. 강남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한 아이들은 꿈만 같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따뜻한 욕조물, 향기로운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가족으로 맞아주는 큰어머니와 사촌들의 환대. 지우는 비로소 아빠의 영정 사진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보고 있지? 아빠의 시계가 우리를 살렸어. 아빠가 말한 나침반이 정말로 우리를 큰아버지한테 데려다 줬어. 그날 밤 서울의 눈보라는 잦아들고 맑은 별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낡은 시계 한 개는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은빛 회중시계는 이제 지우의 마음속에서 힘차게 초침을 움직이며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가장 질긴 인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기 마련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온기를 전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